PMO 포럼 제7회 2021년 3월 월간 세미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성공 방정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이 성공 방정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가 갖게 된 게 제가 삼성전자를 2008년부터 제가 10년 정도 가서 PMO 강의를 했는데 2012년에 삼성전자에서 첨기원 이제 강의 도중에 제가 그때 부장급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M 고급 과정을 열고 있었을 때인데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강의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쉬워서 자기가 실무에 금방 적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무에 적용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라는 걸 해서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제 강의가 현장에 사람들한테 일으키기는 일으키지만 실무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많은 아직도 한계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이제 그때부터 내 강의의 문제점이 뭔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 중심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실무하고 좀 동떨어진 그러한 내용을 좀 많이 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무에 적응을 하려면 과연 어떤 포맷으로 이 강의가 바뀌어야 되느냐라는 걸 하면서 제가 2012년부터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2016년에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성공 2597이라는 그 책에 이제 이 개념으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그냥 개인적인 소개는 이미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현재는 이제 명지대학교에 있고 그전에 이제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학부에 PM 과정 또 PMO 과정은 이제 대학원에서 이렇게 이제 정규 과목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PM 관련돼서 NCS에 편성하게 하고 그다음에 PM 관련해서 NCS의 능력단위라든가 이런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표준을 관리하는 게 이제 ISO 21500인데 여기 TC258 제가 모임에 좀 있었고요. 책은 이렇게 2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 방정식은 이 2597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597이라는 이 책을 이제 제가 2016년에 썼고 성공하는 PMO는 2019년에 썼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프로젝트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특성인데요. 여기 이제 보이는 거는 10%고 안 보이는 거는 이제 90%라고 얘기를 했죠. 실질적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수면 위에 드러난 거는 30이고 수면 밑에 잠긴 거는 70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대개 보면 보여지는 건 requirement예요. 이 R은 requirement의 약자인데, 그럼 이제 WA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수행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을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이제 우리가 웍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액티비티까지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가시화돼야 되는데 실제 수행하다 보면 그 밑에 이제 숨겨진 게 이렇게 많은 거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빙상의 일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우리가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특히 IT 프로젝트라든가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오면 우리가 보면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안 보여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제 그 이유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많아서 숨겨져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프로젝트 관리는 안 보여지는 걸 이제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그것도 언제냐면 프로젝트 초반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체제를 갖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관리의 그 진정한 의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살펴볼 게 IT 프로젝트의 이제 실패 요인인데, 제가 국내에 그 소프트웨어 산업 백서라는 게 이제 매년 발간이 됩니다. 그 과기부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요구사항이 여기 불명확한 요구사항이 17%, 잦은 요구사항 변경은 이건 이제 요구사항 변경이 언제 되냐면 이제 대개 보면 수행 중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게 16.4%. 그 다음이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또 변경 요구가 나와. 이건 아주 진짜 엄청난 거죠. 그걸 이제 42.2%에서 요구사항과 관련되는 게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의 이제 프로젝트 실패 요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요구사항이 불명확한 그런 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비과시화해야 된다는 게 약 18% 정도. 여기 보면 발주자의 불분명한 요구사항이 17.6%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18%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반 이후에 요구사항이 변경되고, 뭐, 그걸 하여튼 기타 등등 중반 이후에 일어나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더하면 우리가 25%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 합치면 43%가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프로젝트가 실패가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안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계획이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하다. 쉽게 말해서 계획하고 실행이 맞지 않는다는 게 1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팀과 그 다음에 의사소통 체계 부족으로 인한 그런 운영으로 11%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위기관리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5%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지식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그야말로 아는 거지. 진짜 자기가 몸에 배서 실행하려고 그러면 이제 절차 중심의 피행 관련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보면 부실한 위험 관리, 여기 능력 부재, 방법 없는 부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인데, 이게 한 12% 됩니다. 이게 엄청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IT 프로젝트가 실패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뭐 물으실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내나 이거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실패 요인을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 월간 세미나 때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잘못 사용되고 있는 프로젝트 관리 사례, 여기 지금 우리가 10개, 11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유튜브로 지금 각각 이걸 작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까지 끝난 거죠. 지금 8개로 이제 요 부분 하나하나씩 묶어서 8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요거 하나 지금 이제 가버넌스 같은 내용이 요게 하나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 현장에서 지금 진짜 이게 아주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잘못된 사례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거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지적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거죠. 뭐 아마도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될 그런 내용들하고 많이 겹쳐져 있는 거죠. 뭐 요구사항이야 늘 나오는 거고, WBS는 수행사가 작성을 하는데 요구사항하고 WBS를 매핑하지 않아요. 이건 매핑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위계획하고 일정계획을 우리는 이걸 뭉뚱그려서 사용을 해요. 현장에서. 다시 말해서 범위계획의 이제 산출물이 WBS인데, WBS에서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적정 정도의 그러니까 워크 패키지 레벨이 결정이 되면 그 워크 패키지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수기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거기서 그냥 정해버려요.
이건 잘못된 거죠. 제일 정확한 거는 우리가 WBS를 확정을 하고 그 WBS 딕셔너리에서 나온 액티비티를 가지고 우리가 그 활동 선호행을 정의해서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정을 활동별 일정을 집어넣어서 일정 계산을 통해서 납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진짜 심각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위기 정의하지 않아요. 예. 심각하죠. 이 부분이요.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 뭐 제가 유튜브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프로젝트 하다 보면 이게 위기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이걸 정의를 안 하니까 프로젝트 그 위기가 이렇게 수면 밑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위기가. 그러다가 적절한 모습이 되면 마귀의 모습을 한다고 제가 했잖아요.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프로젝트 중반을 훨씬 지난 시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프로젝트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아주 최고 원인 중에 하나가 얘예요. 예, 이렇고 그 다음에 납기 관리 안 한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여기하고 연동되는 문제인데요. 그냥 WBS에서 일정 집어넣고 거기에서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정해놓으니까 납기 관리라고 자기네가 하기에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얘기하기도 우스운 거죠. 뭐 우리가 말로 해서 시작일과 끝나는 날 했는데 특히 계약에 있는 내용을 어차피 달성해야 되니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대신 본인도 확신이 없어요. 예. 이런 거죠. 그래서 납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원래 납기 관리는 계획 때 확정해 놓고 그 다음에 매 주간 보고 월간 보고해서 현재 프로젝트가 늦게 가면 빨리 가는 일은 없으니까 예, 늦게 가면 이게 과연 우리가 납기를 지킬 수 있는 거지. 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거 예산 안에 과연 이걸 끝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계획하고 실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놓는데 실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행을 하려면 우리가 계획을 작성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획은 계획이고 실행은 실행이에요. 그러면 현장 실행 계획을 또 만들어요. 그게 프로젝트 뭐 관리팀이나 뭐 이런 수행 쪽에서 이거 만들고 앉아서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SK하고 했던 프로젝트고 뭐 KT하고 했던 프로젝트고 그 많은 프로젝트에서 이거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이 확정되면 그대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원리죠. 그 다음에 진척 관리. 우리는 계획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진척이 의미가 없어요. 진척이라는 거는 계획과 실행을 비교해서 빨리 가고 있는지 늦게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게 진척 관리니까. 그 다음에 변경이 우리는 후반에 엄청 돼요. 후반에 가면 갈수록 변경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죠. 영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변경에 대한 부분을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절차 없이. 이 부분이 이제 또 우리 비용을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주로 뭐 어차피 어느 정도 있는 기능들이 되게 다 있고 그래도 좀 안정된 시스템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아예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잘못되게끔. ISO 21500이 정해준 그런 절차대로 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감으로 기분으로 과거에 했던 경험으로 만든 PMIS 툴들이 현장 가니까 흔하더라 이거죠. 그것도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프로젝트 관리가 뭔지도 몰라요. 특히 프로젝트 관리자잖아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 또 프로젝트 관리팀, 거기가 프로젝트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더 웃기는 건 발주자도 프로젝트 관리가 모르고 수주자도 몰라요. 그럼 감독기관이라도 알아야 되는데 감독기관도 몰라요.
아직은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아까 중국 가서 발표했던 내용에 우리만 갖고 있는 그러한 문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조용히 해결하는 거, 과묵한 사람, 신중한 사람, 진중한 사람이 우리는 보통 선호해요. 근데 이 사람은 프로젝트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우리의 문화가 아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알아서 하는 사람들. 예. 그 다음에 우리는 계획은 보고형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걸 어디 보면 아냐면 과업지시서가 나오고 수행계획서를 2주 후에 제출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과업지시서가 나오고 2주 동안에 뭐 수백억짜리 프로젝트에 수행계획서가 나오겠어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뭐 아무리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는 자원의 문제, 뭐 기술의 문제 이런 검증하다가 보면 한 최소한 프로젝트 기간에 한 2달은 이거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고 검증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뭐 과거에 했던 유사했던 프로젝트 거 갖고 와가지고 대충 해서 엑셀로 그냥 대충 퉁퉁 치고 이거 계획입니다라고 하면 외 사람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걸 계획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관행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실행 쪽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되죠. 이제 실행에서 그 실행 때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은 우리 일 잘하는 사람 뭐 이런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아예 문제가 안 일어나게 그걸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형식적인 진척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문화 때문에 형식적인 진척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위험한 건 내가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괜히 구박이나 받지 않을까? 그냥 될 수 있으면 혼자서 그냥 이걸 삭히려고 하죠. 이런 문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범위 계획을 세우고 일정 계획을 그냥 하기 때문에 납기 어차피 자기 경험이나 계약서에서 나온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운 계획 속에서 계획이 변동이 되면 납기에 영향을 주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입력을 통해서 납기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납기 안에 있는 주요 마일스톤 일정 관리 안 하죠. 정확한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간 보고 때, 월간 보고 때 어떤 변동에 대해서 납기에 영향을 주느냐 또는 마일스톤에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토론하고 이슈 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전혀 안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뭐 유감스럽게도 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에서 발표할 때 한자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자 문화권이라는 말에 중국 애들이 놀래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이런 문화가 있는 걸 얘기를 못하는데 내가 얘기를 해주니까 나중에 어떤 분이 와서 어느 대학 서북대학교 교수가 맞다 이거 정확하다. 근데 사실 외국에는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외국엔 조용히 해결하는 거 없어요. 막 떠들고 계획 제대로 안 세우면 얘는 실행을 아예 안 해요. 진척에 문제 있으면 와글와글 떠들고 그 다음에 너 뭐 못했지 잘못했지 뭐 이런 형태로 하면 일 개판입니다. 이런 그런 문화가 외국은 아예 잡혀져 있는데 우린 이걸 다 조용히 말없이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담당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위에 사람한테 보고하지 않고 알아서 하는 걸 그 사람이 능력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결코 좋은 문화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오스
리포트에 우리가 오늘의 이제 주제가 성공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이제 이거에 대한 변천 과정을 좀 보면 스탠디시 그룹이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성공 기준을 이렇게 3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납기 내에, 예산 내에, 요구사항대로. 이거 가지고 잘 안 되더라 이거죠. 실제로 만들어 놨고 봤는데 결국 고객이 안 좋아해 가지고 폐기되는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2015년에 이렇게 3개를 더 더해서 6개를 성공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공률이 2015년에 36이었는데 6개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7%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디시 그룹의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성공, 도전, 실패로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6개의 기준을 다 만족하면 성공. 그 다음에 어쨌든 프로젝트가 끝나기만 하면 도전.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종료되지 못하면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2015년에 29% 정도 돼요. 그런데 뭐 최근에 그 스탠디시 그룹에서 나온 자료를 봐도 그냥 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케오스 리포트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규모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구축 방법에 따라서, 그다음 프로젝트의 복잡성이 낮으면 성공률은 어떻게 되고, 개발자의 능력에 따라서 요즘에 이제 많이 화제되고 있는 어자일을 하게 되면, 뭐 워터폴로 하게 되면 성공률이 어떻게 된다느냐 하는 그러한 그 보고서가 이제 최근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요즘에 프로젝트 관리에서 이제 프로젝트 경영 쪽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개 프로젝트를 잘 관리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프로젝트를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그러한 쪽으로, 다시 말해서 그 프로그램이나 포트폴리오 쪽으로 가서 포트폴리오 분석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빨리빨리 완성을 시키는 거죠. 어자일도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더 잘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팀 단위로 이걸 하잖아요. 뭐 스크럼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게 쪼개서 하기 때문에 뭐 대충 똑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게 쪼개고 그러니까 복잡성이 많으면 또 쪼개고 막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한 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쪽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바뀌는 바람에 뭐 PM박의 그 2020년 버전 그 7판부터는 그 종전의 프로젝트 관리 중심에서 뭐 어자일이나 포트폴리오나 이런 쪽을 이제 아예 묶어서 프로젝트 관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좀 오늘 그 발표할 본격적인 좀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지금까지는 왜 해야 되느냐는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봤다 그러면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왜 성공 방정식을 우리가 하게 됐지 하는 그런 내용을 앞서서 제가 삼성전자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이고, 이게 현장이에요. 요건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프로젝트 뭐 내부 관리나 뭐 이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프로젝트 관리자나 본사에서는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해서 정확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빨리 해결해 가지고 이게 이제 빨리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엔 뭐 어떤 건 1주 안에 해결했으면 좋고, 뭐 어떤 건 2주, 그 다음에 뭐 웬만한 과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한 2달 안에 이렇게 이제 해결하고 싶은 게 본사의 뜻인데, 그래서 이제 누구 보고로 야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게 프로젝트 관리의 문제라는 걸 이해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는 난 잘 모르겠으니까 처음에는 알 것 같지만 한참 하다가 보니까 뭐 요즘에 WBS도 있다고 그러더라. 프로젝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도 있다고 그러더라. 뭐 S커브도 있다고 그러더라. 뭐 누가 EVM도 있다고 그러더라. 뭐 이런 데 되면 이제 이게 난 프로젝트 관리를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을 놓고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뭐 이러한 전문가가 필요해서 이러한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그야말로 우리 인식이 좋아졌다 그러면 뭐 사실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성공률이 뭐 지금처럼 최악의 상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있는 조직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PM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PM을 가리키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50, 39, 46이란 말이에요. 39에서 46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 프로세스 그룹, 뭐 착수, 계획, 실행, 통제, 종료, 관리 영역, 뭐 범위, 일정, 원가, 뭐 의사소통, 위기, 뭐 이해관계자, 뭐 통합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돼서 IS 정의했던 프로세스도 있지만 PM법 같은 경우엔 지금 뭐 47개까지, 49개까지 막 가고 있잖아요. 실무를 하다가 보면 여기다 이제 한 10개 정도 더 더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까지 해가지고 알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사에서는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되는 대로 해결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이 방법대로 해야 정확한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이 사람들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프로젝트 관리 지식 체계에 대해서만 배우니까 회사에서는 문제가 딱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 빨리 끌어다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이런 엄청난 지식 체계의 바다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PM박 같은 경우는 6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이런 거를 뭐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 맞춰서 이제 그 성공 방정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했던 실패 요인 중에 뭐 요구사항 가시화, 뭐 계획 수립, 뭐 이런 식으로 진척 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기 정의, 뭐 이런 걸 쭉 해서 보면 이건 위기 정의가 안 됐구나. 그러면 위기 정의를 하는 프로세스가 이제 방정식에 가보면 이제 거기에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이제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기성품처럼. 그럼 이제 얘를 끌고 그대로 올라가서 그거대로만 하면 이제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말하는 성공 방정식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7개 중심으로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관련되는 절차만, 이 절차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절차는 어디에 있냐면 2597 책에 제가 절차를 하나하나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프로젝트 관리에 해당되는 프로세스만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10개도 아니고 한 5개 정도의 프로세스만 끌고 오고 그거에 관련된 산출물만 점검하다 보면 우리가 뭐가 문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게 성공 방정식 레이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제가 우리나 한국, 중국, 일본이 갖고 있는 이제 독특한 그런 문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프로젝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우리는 무슨 문화로 바꿔줘야 되냐면 성공하는 문화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러니까 조용히 해결하는 문화를 가시화하는 문화로 바꾸면 성공률은 이제 20% 올라간다. 실행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를 계획 중심,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실행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면 또 성공률 20%에서 40%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진척, 어떻게 보면 얘네들로 인한 그 인과응보죠. 요거대로만 우리가 하면 계획한 대로 실행하고 진척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그런 체제만 갖추면 또 20%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해결하니까 변경에 대한 부분이 등록도 안 되고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명확하게 가시화하고 철저하게 절차 중심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위기 관리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성공률이 올라가는 이런 구도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성공 방정식이 일단은 현재 7개를 정의를 했어요. 원래 책을 쓸 때는 그 2597을 쓸 때는 6개의 성공 방정식으로 됐었는데 이제 책을 완료하면서 바로 요 아이릭이라는 요 방정식이 추가되면서 제 7방정식까지 되는데 뭐 하여튼 하다가 이제 우리가 빠지는 게 안 되고 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8방정식도 있을 거고 9방정식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VRWA. 그래서 여기는 요구사항과 워크와 액티비티를 가시화하는 방정식. 이미 제가 유튜브에서 이미 발표한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방정식은 이제 PTS. 이건 계획을 세우는데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형식적인 그러한 계획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플랜 투 임플리멘트예요.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자. 그래서 이런 이제 방정식의 이름은 PTS로 이렇게 이제 제가 명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EAP,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거,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이러한 문화. 그러니까 이 계획은 우리는 폼이에요. 이 부분은 빨리 시행돼야 되는 거고, 이제 수행 중에 가면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실행 중에는 뭐를 가야 되냐면 수행 중에 RIC, 리스크, 이슈, 체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러한 거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인식하고 확인하는 그러한 방정식 아이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되면 얘가 어느 정도인지 과연 얘가 진짜 영향을 줄 놈인지 안 되는지를 판별하는 PRC라는 방정식. 그래서 얘는 진짜 통제 쪽으로 넘겨야 되겠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 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결정하는 PR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통제적으로 넘어오면 CRC라는 방정식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전체 내에 리스크는 초기부터 우리가 정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RDR라는 위기를 정의하고 확인하고 분석하는 이러한 RDR라는 그러한 방정식에서 7개의 방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때는 VRWA하고 PTS, 실행 때는 EAP하고 IRIC, 그 다음에 PRC 한 반쯤, 그 다음에 통제 때는 PRC 나머지 반하고 CRC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RDR라는 이제 방정식이고요. 제가 하나 이제 좀 뭐 다음 방정식으로 생각하는 건 그 R&R 쪽, 이 자원 쪽에 램이나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이해관계자하고 의사소통 쪽하고 이제 많이 물려 들어가는 게 최근 현실이거든요. 아마 그런 쪽으로 다음 8방정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VRWA인데 Visualize, Requirement, 그 다음에 Work Activity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 이건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는 유튜브 가서 참고하시는데, 고객은 프로젝트에 이제 이렇게 범위가 있다고 하면 저 범위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발주자 쪽에서는 프로젝트의 범위가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요구사항을 다 하면 프로젝트 끝났어. 그러면 수행사 쪽에서는 그 요구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웍 단위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얘가 프로젝트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각각 수행단을 이제 세부 수행단으로 가면 이제 얘가 액티비티까지로 이렇게 막 구성되어 있죠. 그럼 이제 그것도 프로젝트의 이제 범위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를 상쇄하게 한 게 이제 활동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범위가 발주자와 수행사 쪽에서 보는 거. 발주자는 이제 R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수행사는 W라고 얘기를 하죠. R은 그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문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이제 구조화된 차트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걸로 써서 이게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가시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과 작업과 활동에 대한 범위를 다 같게 만들어주는 걸 바로 VRWA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이게 이제 매핑이잖아요. 이걸 확인까지 하면 이제 VRWA 방정식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요구사항이 이제 명확해졌으면,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정확하게 됐으면 이제 바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은 활동 중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워크 패키지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 가지고는 이건 관리 단위의 계획이지 실제 수행을 구체적으로 하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진척을 관리하고 다양한 변경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활동 중심의 기초계획 수립이라는 말을 좀 썼고요. 그다음 우리는 기초계획도 안 세우고 상세계획만 세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초계획이라는 건 이 프로젝트가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우리가 집을 내가 지금 집이 18평이다 그러면 방 3개, 화장실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해서 어느 정도 그 안에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안에 어떤 뭐 가구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배관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건 이제 상세 계획이 돼 있는데,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이 기초 계획이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세 개의 그 베이스라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BS, WBS 딕셔너리 이게 이제 범위 기준선이고, 프로젝트 스케줄 이거는 타임 베이스라인이고, 그 다음에 코스트 베이스라인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안정성은 이 3 베이스라인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산출물은 어떻고, 조직 간의 역할은 어떻고, 의사소통 계획은 어떻고, 리스크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조달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5관리 계획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놔도 이 계획이 달성하지 못하는 계획이라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성이라는 단어를 항상 이제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는 IBR, PMB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IBR, PMB라는 거. Integrated Baseline Review고 Performance Measurement Baseline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실행 단계의 단위가 활동 중심이 아니고 앞서서 얘기했던 워크 패키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막 뭐가 있고 어떤 변동이란가 대응에 대해서 엄청나게 대응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수행은 활동 중심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의사결정은 워크 패키지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관리의 단위와 그 다음에 실행의 단위는 바뀌어져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 수행에서 중요한 기능인 모니터링 중심으로 수행을 봐요. 쳐다만 봐야지 뭐 수행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이미 계획에서 안정성이 있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계획한 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만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뭐 얼마 정도 통제선을 우리가 정의를 해놓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5% 통제선, 10% 통제선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이제 계획선이 있으면 실행은 이 계획선을 쫓아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이게 이제 계획이 있으면 얘네들이 계속 이 계획선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하는 몸짓을 해야 되는 거죠. 실행 단계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누구냐면 이게 바로 PMO들이에요. 그리고 뭐 만약에 단순한 프로젝트 관리자도 당연히 이거 신경 써야죠. 왜? 여기에서 우리가 다양한 징조나 징후, 뭐 이슈나 리스크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EAP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징조가 이제 발생이 됐어요. 뭔가가 조금 낌새가 이상해요. 대개 이제 PMO 같은 경우에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다가 보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PMO는 2개월 앞서서 만약에 오늘이 2월이다 그러면 PMO는 4월에 일정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이때쯤 발생될 수 있을까? 그거를 보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주간 보고나 월간 보고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징조, 징후를 찾아내는 거죠. 그거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를 보고 IRC, 이슈나 리스크나 체인지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추이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아이릭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싶으면 등록을 해요. 근데 이제 등록을 이제 우리가 로그라는 말로 쓰는 거죠. 이게 로그는 그냥 그 등록만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얘를 관리할지 안 해야 될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세싱, 평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 체인지, 이슈, 이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한다는 게 바로 가시화를 하는 거고, 가시화가 되면 추이 분석에서 딱 걸리면 이건 이러한 현상이 염려가 된다.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의 어떤 그 뭐 장비가 예상보다 늦을 것 같다든가 어떤 기술이 이게 그대로 그렇게 원하는 만큼 그 수치가 안 나올 것 같다든가 그런 거를 알잖아요. 벌써 우리가 1주, 2주, 3주를 하다가 보면 원하는 목표치보다 안 나오면 이거 큰일 났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바꾸든가 아니면 장비를 고성능으로 바꾸다든가 특히 뭐 해외 자재 같은 경우에는 델리버리 기간이 장납기 자재 같은 경우는 75일쯤 걸리거든요. 우리나라의 통관이라든가 이런 절차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이슈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가시화하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런 게 아이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돼요 라고 넘어와서 이제 징조를 딱 보고 나면 이제는 이건 뭐 징조 징후에서 그냥 돌아가는 놈도 있지만 얘는 진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진짜 통제적으로 남겨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PRC 방정식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로 징조 징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과연 지금 이 상태를 계속 가면 과연 납기가 얼마나 늦어질지 여기 있잖아요. 일정 차이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현재가 이렇게 됐을 때 최종 종료 후에는 얘가 납기가 얼마나 재현이 되고 비용은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세싱,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에 나왔는데 이 처리하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정의에서 필요성에서 개념 설계하는데 2주 걸리거든요. 2주 만에 비용이 5배가 떠요. 그 다음이 이게 이제 한 2개월쯤 되면 상세 설계로 되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25배나 올라가요. 그 다음에 한 3개월 내지 4개월 되면 이제 구축이 되거든요. 그럼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없는데 이제 납품 전에 테스트하고 그럴 때 그러면 한 4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잘못되는 거 고치려면. 그 다음에 이제 납품하고 나서 보니까 기능이 잘못됐어. 그러면 이제 1000배의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은 돈인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징조나 징후를 보고 어떤 문제가 될 거니까 자, 빨리 이때쯤 해결합시다라고 우리가 모여서 리소스를 활용해서 해결하는 걸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PRC 다음이 이제 CRC로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Change Request and Control 해가지고 CRC로 넘어오는 거죠. 이걸 제가 왜 했냐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릭에서 PRC에서 CRC로 넘어오는 과정이 절차가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지금 누가 뭘 진행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정식으로 이 부분을 구분한 거죠. 그래서 모든 변경 요청을 심사한다.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다 심사하자. 그 다음에 변경 영향을 우리가 PRC에서는 그냥 어세스먼트만 했잖아요. 납기나 원가 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쪽에 넘어오면 내 일로 인해서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공정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하게 조사하는 거예요. 내 거로 인한 납기가 한 10일쯤 늦어진다. 그러면 내가 늦어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그러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모든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러면 너 납기 못 맞춰요. 뭐 언제까지 자재가 안 들어오면 나 이 공정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게 늦어지면 난 뭐 어떤 품질에 대한 부분을 한 차례 더 해야 돼요. 뭐 이런 부분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CCB를 구성을 하고 CCB가 승인하고 거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변경해가지고 이런 게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난리를 칠 정도면은 이제 거부를 하죠. 리젝트를 하고 그냥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문제가 별로 그렇게 없는데 효과가 좋을 것 같은 경우는 변경을 이제 승인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나 포트폴리오 쪽 가면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바뀌죠.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하고 이제 진짜 효과가 있다고 판가름되면 변경을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변경을 이제 우리가 시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됐는지를 보고 변경을 완료하는 이러한 절차를 갖고 있는 게 바로 CRC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현장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리스크입니다. RDR라는 방정식인데 이게 이제 제가 왜 만들었냐면 우리 정의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덴티파이만 어쩌다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의를 안 하면 아이덴티파이도 못하고 아이덴티파이가 안 되면 분석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RDR라는 방정식으로 이제 제가 정의를 하는데 여기 있잖아요. 리스크는 사전 관리로 사전 정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정의되지 않으면 아이덴티파이도 안 되고 분석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선제 위험 요소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의된 리스크를 보고 영향력을 평가한 다음에 과연 이 리스크가 관리할지 않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죠. 제 경우에 보면 정의되는 건 한 200개 돼요. 그런데 관리하는 대상은 한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죠.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냥 개인이 어떤 그 우려 차원으로 얘기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프로젝트의 중요한 거는 위기대장, 리스크 레지스터에 등록한 다음에 주간, 월간 보고마다 위기를 관리해준다. 그래서 이 위기를 이번 달에 넘길 거냐 아니면 이번 달에 이걸 해결할 거냐 하는 고킬 결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이 고할 거냐 킬할 거에 대한 기준이 이제 리스크 임팩트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다음 달에는 이 비용이 훨씬 올라가니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제 쪽에 가보시면 사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면 비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전하면 이만큼 돈이 드는데 사후 하게 되면 이만큼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1000배?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우리가 리스크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하일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1대 29대 300이다. 징조징후에서 해결하면 제일 싸게 해결하는 거죠. 징조징후에서. 그래서 위기가 현실화되려면 징조나 징후가 반드시 만들어진 다음에 표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사고, 불 같은 거는 사실 징조 징후가 있거든요. 미리 알람이 울린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징조나 징후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징조나 징후가 있잖아요. 속 트림이 더부룩하고 속이 불쾌하고 끄ꯛ끄ꯛ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뭔가 안 좋다는 징조 징후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빨리 소화제를 먹든가 활명수를 먹든가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 베스타제를 먹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게 해결되는데 그냥 참고 있는데 보면 이제 밤에 배가 아파서 잠도 못 자고 화장실도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특히 지금 우리 코로나가 바로 가장 큰 거죠. 징조 징후 열이 높으면 이제 빨리 그냥 그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지만 일단 딱 해서 이 사람이 그 전염성을 배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7개의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